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클루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역사를 뒤집는 기막힌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부제가 되어 있고요. 뇌에 관련된 또 우리의 생각에 관련된 그런 책이에요. 읽어볼게요. 실험에서 사소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었다. 실험 결과 교수, 지적인 같은 단어를 미리 접했던 사람들은 축구장, 난동꾼, 어리석은 같이 덜 고상한 표현들을 접했던 사람들보다 지적인 과제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농구 선수들이 상대팀에게 퍼붓는 온갖 험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발휘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맥락 따라서 이런 단어들을 어떤 단어들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편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기억의 진화적 기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격자 증언이 신뢰하기 어려운 까닭은 우리의 기억이 조각조각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억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정돈하기에 적합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인출은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인간의 기억이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처럼 원본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비현실적인 것이다. 사건이나 범죄에 대한 기억도 다른 모든 기억과 마찬가지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오수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각자 주인공이 시점에서 기억된 과거의 기억을 영화에서 다르게 보여주거든요. 같은 사건을 다르게 완전 되게 섬세하게 같은 대사를 섬세하게 말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되게 거칠게 얘기했다든지 서로의 기억이 다른 거죠. 우리는 팩트 그대로 똑같이 기억하는 건 원본에 충실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맥락으로 왜곡해서 기억한다는 사실, 뇌는 우리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작동 원리가 그렇다는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제야 나는 오웰의 공상이, 조지 오웰의 작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웰의 공상이 그렇게까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기억이,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역사에 대한 기억까지도 수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은 불안정해진다. 기억은 변화될 수 있으며 기억은 변화될 수 있대요. 고정되어 있지 않대요. 이것은 정치적 사건이나 우리 자신의 경험처럼 아주 중요하게 굳게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는 기억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상처받은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만 그 기억이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기억 자체가 변형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도 과거의 기억이 그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날짜와 시간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은 우편 번호 체계가 없는 인간 기억의 단점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많은 편법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인터넷에서 기억 책략을 검색해보면 수십 가지 책략들이 나올 것이다. 예컨대 인간은 예로부터 장소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왔다. 만약 여러분이 긴 단어 목록을 외워야 한다면 여러분은 각 단어를 어느 익숙한 큰 건물의 각 방에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어는 현관과 연결시키고, 두 번째 단어는 거실과, 세 번째 단어는 식당과, 네 번째 단어는 부엌과 연결시키는 식으로 나아간다. 세계적인 모든 기억술사들이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는 이 방법은 꽤 효과적인데, 왜냐하면 각 방이 기억 인출에 상이한 맥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래서 암기법에 관해서도 요즘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재미있게 한번 체크해 봤고요. 우리가 컴퓨터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행위자로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동하는 유기체, 세계를 지각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행동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런 사정 때문에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기억 체계가 발달하였다. 많은 상황에서, 특히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도와 빈도의 맥락은 기억을 조정하기에 적합한 강력한 도구들이다.
우리 조상들은 거의 언제나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살았다. 그리고 인간 이외의 거의 모든 생물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나 자주 일어나는 사건처럼 상황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먹이를 찾고 위험을 피하는 등의 여러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쥐나 원숭이의 경우에도 관련된 일반 정보를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다. 법정 증언에서 관찰되는 동기 해석의 오류나 편향에 대한 관심 따위는 여기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법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그 밖의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거의 접하지 않았던 종류의 요구들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가 아니라 마지막에 어디에 뒀는지, 특정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누가 어디에 우리에게 무엇을 언제 말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뇌는 현재 상황은, 오늘날의 사회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세세한 구체적인 정보, 특정 정보. 그런데 우리의 뇌는 순간적인 판단과 생존의 위협에 대처하는, 행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우리가 열쇠를 자주 잃어버리는 이유, 어디에 뒀는지, 핸드폰을 자꾸 어디에 뒀는지 까먹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 부호화하는 객관적인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신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고 부호화하는 객관적인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계획적인 진화의 흉터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으며 감정, 기분, 욕구, 목표, 사리사욕 따위에 오염되어 있다. 게다가 기억의 특이한 경향들에 놀라울 정도로 취약하다. 우리는 매우 속기 쉬운 존재인데, 이렇게 볼 때 신념과 관련된 우리의 능력은 훌륭한 공학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진화의 편법에 가깝다는 인상을 풍긴다. 어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집안일을 함께 하기이든 학술 논문의 공동 집필이든 거의 모든 협동 작업에서 주관적으로 지각된 각 인간의 공헌의 합은 실제로 수행된 작업의 총량을 초과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한 일은 잘 기억한다. 때문에 누구나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심지어 요령만 피우던 게으름뱅이도 그렇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자료 표본, 곧 우리의 기억이 제한된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는 훨씬 더 관대해질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정보에, 특정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게 조별 발표나 공동 발표가 이런 점에서 힘든 점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제 말을 들었을 경우에는 그 말하는 상대편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이고 회피하는 그런 경향의 감정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두 종류의 생각 체계를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선조 체계 또는 반사 체계라고 부르는 즉각적으로 생각이 일어나는 체계, 또 다른 하나는 숙고 체계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생각의 체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과거에는 동물로서 그냥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선조 체계를 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숙고 체계를 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숙고 체계는 나중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숙고 체계를 잘 활용을 하지 않는데,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거나 마음이 산란한 경우에는 숙고 체계가 가장 먼저 작동을 멈추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작 숙고 체계가 필요할 때 오히려
저급한 반사체계의 신세를 져야 한다는 처지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선조체계가 무의식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때로는 우리가 상황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기도 한다. 예컨대 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시간 압박 속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런데 이때 되게 비이성적인 판단을 만약에 내리게 됐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창의적인 것인데 생각하는 것이 힘들고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황이 편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그냥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추론이라는 강력한 도구와 자기 기만이라는 위험한 유혹이 결합하면 어떤 큰 위험이 따르는지를 예견할 능력이 없다. 즉 우리에게는 사실상 우리가 편향되지 않도록 막아줄 내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신중한 추론의 기제를 얼마만큼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의 몫이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편향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쉽게 편향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다. 우리가 아는 것과 추론한 것을 쉽게 혼동하는 까닭은 어쩌면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 두 가지가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별도의 성찰 체계를 통해 이 둘을 구별하기보다 자동적으로 생기는 많은 추론들을 신념의 일부로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오류가 편향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재밌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우리의 뇌는 돈을 상대적으로 계산한다. 이런 예시인데 실험에서 대학생들에게 두 가지 상품 복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 하나는 100명 중 1명에게 $500짜리 파리 여행권을 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역시 500명 중 1명에게 $500짜리 학교 수업료 할인권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리 여행권을 선택했다. 실제로 이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파리 대학 경리과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확률이 100명 중 1명에서 100명 중 99명으로 늘어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쪽을 선택했다. 당첨될 확률이 거의 확실해지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행 대신 수업료 할인권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정말로 파리 여행을 가고 싶어 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뇌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참 그러네요. 그래서 광고업 전체는 바로 이런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어떤 상품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유쾌한 연상을 불어일으킨다면 그것이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그 상품은 더 팔릴 것이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의 삶은 비둘기의 삶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전두엽은 훨씬 더 크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인간은 순간을 살아가던 선조들의 경향을 넘어서지 못했다. 우리는 배가 고플 때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되든 당장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배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개걸스럽게 감자튀김을 먹곤 한다. 비만이 고질적인 까닭은 평소에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뇌가 비교적 편리한 현대인의 삶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선조체계는 반사적으로 빨리 생각하는 사고체계는 그것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언제나 우리가 제일 먼저 의지하는 기본값인 듯하다. 우리는 급박할 때뿐만 아니라 피곤할 때, 주의가 산만할 때 또는 그냥 나태할 때에도 숙고체계를 외면한다. 숙고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의지의 작용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아마 그 이유는 단순히 선조체계가 먼저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먼저 생긴 것이 본래대로 남아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생각하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결정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글을 쓰게 하는 것이 이런 숙고 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함인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내 아버지가 습관적으로 말하듯이 모든 판매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선택은 감정적인 것이다. 또 재미있는 예가 설명돼 있어요. 1차 세계대전 초기에 1914년에 크리스마스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선언한 비공식 휴전이 있었대요. 1차 세계대전 초기에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사람들이 잠깐 비공식적으로 영국하고 독일 사이에 휴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 원래 양국 군대의 의도는 크리스마스를 지낸 뒤 전쟁을 재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휴전 기간 동안에 양국 군인들은 서로를 알게 되었고 일부는 크리스마스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군인들은 상대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보게 되었다. 결국 군인들은 크리스마스 휴전이 끝난 뒤에도 더 이상 서로를 죽일 수 없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2002년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말했듯이, 우리 인간은 우선 상대방을 비인간화하지 않고는 비인간적인 전쟁에 직접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휴전 사례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봤네요. 우리는 단어나 문장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언어의 불안정함이나 막연함을 대체로 의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언어를 해독할 때 문법에 담긴 정보를 우리의 세상 지식으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 이외의 것에 의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꼭 짚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 라는 것은 언어 자체가 부족함을 증명한다. 그래서 이 앞부분 책에서 한 절반, 여기 페이지가 지금 162페이지인데 이전 페이지까지는 좀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우리 뇌의 그 원시적인 뇌에 관한 그런 순간적인 판단에 대한 그런 부분들, 편향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160페이지 이후에는 이제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또 재미있게 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보다 더 널리 사용하게 만드는 것은 대체로 정치와 돈과 영향력의 문제다. 이거 되게 새로웠어요. 맞아요. 그렇죠. 한때 서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언어인 프랑스어가 영어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 까닭은 영어가 더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이 프랑스보다 더 강력하고 영향력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랬죠. 맞아요. 다시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애매함은 명백하며 언어의 작동 방식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맞아요. 영어가 얼마나 이 불규칙과 예외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한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해명하기 위하여 때때로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지 한지 생각해보라. 만약 언어가 무한한 효율성과 표현력을 지닌 완벽한 소통 수단이라면 우리가 말뜻을 전달하기 위해 온갖 몸짓과 손짓을 쓸 때처럼 준 언어적인 정보가 그렇게 자주 쓰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을 빌리자면 문학의 어려움은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뜻하는 바를 쓰는 것이다. 물론 때로는 일부러 애매함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얘기다. 결정하기 어렵다고 강렬한 느낌을 독자에게 남기는 것과 본의 아니게 독자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같은 것이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이 언어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비디오 게임,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게임같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게임같이 되는 건 어떤 것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부분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핵심 키워드는 통제입니다. 제가 이전에 감정 수업 책에서도 내가 화나는 이유가 나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그 통제라는 단어에 대해 굉장히 큰 임팩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 통제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우리는 통제에 대해서도 영원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연구가 입증하듯이 통제감은 우리에게 행복한 느낌을 선사한다. 그래서 비디오 게임은 이 점에서 완벽한 예다. 우리가 이것을 즐기는 까닭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통제감 때문이다. 우리는 게임이 부과하는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만큼만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다 이런 통제감을 잃는 순간 우리는 게임을 즐기기를 그만둔다. 공정해 보이지 않는 게임은 재미있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숙달의 느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전의 각 레벨은 바로 이런 희열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디오 게임은 단순히 통제에 관한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것은 통제의 정수다. 숙달과 연합된 희열을 최대한 빈번하게 제공하도록 설계된 게임은 기술 습득의 자연스러운 보상 과정에 대한 과상 변형이다. 비디오 게임이 일부 사람들에게 삶 자체보다도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게임이 우리의 쾌락 탐지 기제에 내재하는 부정확성을 이용해 먹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은 나에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침착함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었다. 라인홀드 니벌.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공자.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뒷부분에 또 옴기니의 말이 좀 길게 적혀 있어요. 옴기니의 말이 있는데, 인간의 심리 기제들은 완전 불완전하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조잡한 것이다. 예컨대 오늘날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는 일은 아주 빈번하지만 거미나 뱀에 물려 죽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동차보다 오히려 거미나 뱀을 보면 무서워하고 혐오스러워한다. 몇몇 진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그 까닭은 거미나 뱀이 인간 선조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이었던 반면에 자동차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 오래된 환경에서 인간 뇌가 진화를 통해 습득한 공포 학습 기제가 오늘날의 환경에서 부적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 책이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에 관한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진화 심리학 책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진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죠.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든 안 하든 모든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한 이론으로 재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 사용에 좀 더 엄밀한 제약이 필요한데 이 책을 포함해 진화 심리학의 연구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역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 책의 약간의 불완전함에 대해서도 이 옮긴 사람의 생각을 적어주셨어요. 어떠한 개념의 정의가 좀 엄밀하게 쓰이지 않은 면이 있다고. 어쨌든 그것은 이제 진화 심리학의 연구 수준이 그 정도인 것 같다.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어떤 내가 내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